연준의 의도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고 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먹히질 않으면 조금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죠. 최근에 뭐 연준에서 또 어떤 걸 발표하셨다고? 예. 이제 뭔가요? FOMC 때 네. 좀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연준이 하고 있는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줘야지 성장이 나와주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걸 끊으면 안 되는데 계속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경기 부양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양극화거든요. 아.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건 네.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 이게 실물 경제에 전체적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네. 자산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네.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양극화냐면 미국에서는 주택 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오거나 이것만 바라보면 테이퍼링 당장 해야 돼요. 아, 미국도 주식 부동산이 뜨거워요? 부동산 엄청 뜨겁습니다. 한국처럼?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 똑같구나. 그냥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자산 시장만 보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미국에는 7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700만. 예,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못하죠. 그쵸. 뜨거운 자산 시장을 주목하죠. 맞아. 그리고 집을 잃고서 이제 쫓겨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출근을 할 때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연준이. 출근을 할 때 그 연준이 있는 그 건물로부터 2블록 떨어진 곳에 텐트촌이 있답니다. 네. 집에서 이제 쫓겨나신 분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신다고 해요. 실제 거기 한번 방문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파월 의장도 작년 12월인가 어떤 코멘트를 하냐면 양적 완화가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네. 저런 분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그런 실증적인 증거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뜨거운 자산 시장을 보면은 테이퍼링하고 양적 완화 빨리 멈추고 금리 인상해야 되고요. 아직도 차가운 아랫목을 보면 이거는 양적 완화 계속 해주고 금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돼요. 금리 인상하면 안 돼요. 이 둘을 바라보면 딜레마죠.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한쪽을 보면 금리 인상해야 되고 한쪽을 보면 금리 인상하면 안 되고 네.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끈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죠. 이 뜨거워진 자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지 않도록 옆으로 기게 만들고 네. 대신에 실물 경제가 지금의 경기 부양식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순간까지 기다려줘요. 네. 이런 상태에서 둘 다 어느 정도지 양극화가 좀 수렴을 해주면 그때 편하게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네. 그럼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죠. 아니 시간을 끌면 자산 시장이 더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말로 코멘트를. 개입을 해요. 예, 무서운 말을 해줘요. 아. 겁을 주는 거죠. 때릴 수는 없으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겁을 줘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올해 4월, 5월에 보면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맞아요. 뜬금없는 때에 전혀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이런 얘기하고 그 발언을 하신 게 그러면 의도된 건가요? 의도했겠죠.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네. 좀 이제 공신력이 있는 분들은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되게 이제 대본 같은 것도 하겠죠. 짜고 당연히 용어 하죠. 하나 쓰는 것도 되게 긴장해. 단어 모두가 하나마다. 보는데 전 세계가 바라보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대본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과연 의도하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한 번씩은 곱씹어 봤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담겼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의도가 뭔지를 해석하는 건 틀릴 수가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자산 시장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자산 시장에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죠. 때릴 수 없다는 걸. 구두 개입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죠. 똑똑해진 거죠, 자산 시장이.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차피 너네들이 쓸 수 있는 펜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강해야죠. 그리고 뭔가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점도표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네.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점도표를 찍는데 네. 원래는 2024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2년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을 확 늘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깜짝 놀라죠. 헉, 그러면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점도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예상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 인상 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시장은 찜찜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도 혹시 이거 갖고 시장이 겁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속내가 들킨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점도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 건 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인데 그럴 건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못하러. 이게 점도표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점도표 보고 깜짝 놀랐던 때가 있는데 네. 15년도 12월에 그랬습니다. 네. 15년도 12월에 그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네. 그때 0.25%로 제로금리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점도표에다가 2016년에는 4번 인상한다 하면서 4번의 점을 빵빵빵빵 찍어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2016년에 4번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보였어요. 15년 12월에 4번 인상한다, 내년에. 그렇죠. 시장이 깜짝 놀랐죠. 놀랄만 하죠. 예, 그래서 16년도 1, 2월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늦춰지죠. 16년도 6월 24일 날 브렉시트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못하죠, 무서워서.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 언제 하냐면 16년도 12월에 한 번 해요. 아, 4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네 번 할 4번 할 것 것 같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 건 한 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패스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4번 할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번 할 수 있어요. 약간 헐리우드 액션 같은 느낌. 지금 헐리우드 액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좋은 상황이 네. 내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네. 4번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지 4번 할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아니거든요. 거죠. 근데 그래도 anyway 시장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매파적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었던 분들이 네. 있어요. 비둘기파는 되게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네. 긴축하자. 안 돼. 돈 계속 풀어야 돼. 이런 분들이 비둘기파죠. 네. 매파는 이제 약간 좀 쪼는 안 돼. 거죠. 네. 안 돼. 빨리 긴축. 돈 빨아들여. 이런 분들이고 매파적인 분들이 계속 매파였던 분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계속 돈 빨아들여야 돼. 금리 인상해야 돼. 이런 분들이 네. 금리 인상해야 돼.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저분은 원래 안 먹히죠. 예. 근데 왕비둘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매파적으로 확 전환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시장이. 이래요. 네. 갑자기 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왕비둘기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네. 그분이 확 돌아서 가지고 네. 금리 인상해야 돼.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하시는 거죠.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래요. 네.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테이퍼링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열어보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주거든요. 네. 그거 잘 분해해 보면은 800억 달러는 국채를 사주고 네. 400억 달러는 MBS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사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금리를 낮게 유지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건 MBS는 사줄 이유가 없다. 모기지 채권은 그 부분을 갖다 먼저 줄이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자 테이퍼링을 고민합니다 하고 네. 테이퍼링을 고민하는데 MBS를 먼저 줄일까? 이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가님 저기 언제 한번 봬요? 이거 하고 네. 작가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되세요? 수요일 날 시간 되세요? 이거 하고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진짜 보나? 이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런 느낌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점도표 땡겨왔죠. 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매로 변신했죠. 네. 그 다음에 3번째로 되게 구체적인 스케줄, 디테일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시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FOMC 끝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휘청휘청했어요. 휘청했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뭐라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첫 번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천천히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두 번째는 MBS 네. 사면 주택 시장에 계속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큰 의미 없어요. 별 영향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수습을 해주는 거죠. 점도표 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시장에서 괜찮나?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연이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를 보는 겁니다. 연준의 의도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연준의 의도라는 건 저는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고 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때릴 수는 없으니까 보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먹히질 않으면 조금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죠.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심리를 좀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레벨 더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센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얘기는 뭐하고 만나게 되냐면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식시장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이제 연준의 일종의 구두 개입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이벤트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앨런 장관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본인의 멘트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이렇게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앨런 머스크도 사실 전 세계에 더 많이 퍼지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이상. 예, 앨런이라는 생각해서 그죠? 그분은 왜 이렇게 키워드에 멘트에 이렇게 뭐 필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참 그분 이제 코멘트를 보면서 진짜 멘탈이 엄청 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좋다 했다가 나쁘다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되게 멘탈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굉장한 폭락을 도화선을 끄는 사람이 그렇죠. 트리거였죠. 트리거를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이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부부장님은 실제로 그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라고 보세요? 이런 걸 다 추론하시고 가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셨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예단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를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2013년도에 테이퍼를 했을 때도 13년 5월에 테이퍼를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다 그렇게 봤습니다. 13년 9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할 거라고. 근데 13년 5월에 예상할 땐 그랬죠. 모든 조건이 지금과 같다면 테이퍼링을 13년 9월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바뀝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열사병 환자들이 이 방에 10명이 있어요.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열사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엄청 세게 틀었죠.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전 좀 추워요. 그리고 이제 열사병도 이제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열사병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10명이 다 해결된지 모르죠. 모르죠. 어떤 분은 또 힘들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 정도 틀어드리니까 버티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줄였더니 다 괜찮아지고 줄였더니 가장 연약했던 분이 갑자기 또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켜야죠. 그러니까 지금을 바라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페이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얘기가 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했을 때 괜찮을까 해서 보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머징 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3년 9월에 테이퍼링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4년도 1월에 시작을 하게 돼요. 예상보다 늦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테이퍼링을 한번 했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배웠죠. 이번에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선언을 예를 들어서 8, 9월에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선언을 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볼 겁니다.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괜찮다면 연말에도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예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늦춰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만약에 그때도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지니까 테이퍼링 하는 거고요. 괜찮아지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럼 연장선에서 금리 인상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연준이 되게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어요. 선제적이라는 얘기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제적이라는 얘기는 약간의 예측이 들어가요. 물가 2% 목표선을 딱 정해놓고 2% 가까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2% 가까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팍 때려버려요. 그럼 여기서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뭘 담고 있냐면 예측을 담고 있어요. 아, 2%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미리 때려! 이러면서 때린 거거든요. 이 선 건드리면 안 돼. 금 넘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학교에서 옛날 학교에서 보면 이제
짝꿍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너무 손 많이 껐죠. 너 지우개 넘어오면 그 지우개 내 거다. 지우개 자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넘어올 것 같으면 신경 쓰는 거죠. 이게 가까이 있으면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 느낌인 겁니다. 네. 얘는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뭐뭐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담고서 때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면 테이퍼링을 하고 네.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다시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면 네.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도 선제적으로 때려서 눌리니까 선제적으로 때려서 눌리고 선제적으로 때려서 눌리니까 이제 알았어요. 와, 이제는 한 번 끌어올리기도 정말 힘든데 옛날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올라오게 하고 이 위로 얘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확인 사살이 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아웃컴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네. 괜찮아졌어? 진짜 괜찮아? 확실히 괜찮지? 오케이, 올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 두드리고.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옛날하고 연준이 좀 네. 바뀌었다. 요 포인트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연준의 정책 관련된 것들 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사실 요즘에 뭐 네. 연준, 패드 사실 2019년까지는 전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대부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네네. 작년에 좀 그 말 많이 들으신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연준 패드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연준의 뭔가 향방과 이런 것들 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네. 제가 왜 미국 얘기를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했었고요. 08년도에는 이제 중국의 물가가 되게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왜 네. 중국의 돼지고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네. 이 생각했었고 그렇죠. 2010년도에 그리스 사태 때문에 코스피가 빠질 때는 네. 그리스 선거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네. 그 정도도 신경 쓰는데 연준 네.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경제가 기본적으로 내수로 성장하냐 수출로 성장하냐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이죠. 수출이 크죠. 수출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수요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요를 말합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 중에서 그러면 누군가 사주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탄탄하게 많이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보는 거죠. 네.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의 수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크로 경제를 보는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한국의 실업률보다는 미국의 실업률을 훨씬 더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라는 건 결국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미국의 고용과 연결이 되겠죠. 네. 미국의 금리와 연결이 되겠죠. 미국의 물가와 연결이 되겠죠. 그럼 미국의 고용, 미국의 물가, 미국의 금리 이 세 가지를 모두 관장하는 게 연준이에요. 그럼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바뀌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연준이 매파적으로 금리를 막 올립니다. 네. 그럼 미국의 소비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주저앉을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충분히 좀 필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수출이 다른 나라의 수요라는 표현이 되게 그렇죠. 되게 네. 딱 너무 와닿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쨌든 뭔가 파는 거 생각하지만 네. 그 나라에서 어쨌든 이걸 가져가는 거니까. 예, 여담입니다만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연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대중 앞에서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에서도 네. 사실 막 주식 얘기하면 네. 되게 인기 많아요. 주식 얘기하는 친구들은 종목 얘기하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테슬라 어떠냐 뭐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혹해서 들어요. 네. 근데 넌 뭐하니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기 중앙은행 뭐 이러면 넌 은행 다니니까 이제 이런 느낌. 뭘 이제 좀 보려고 하니 금리 그러면 금리 저희 대출 받아야 되는데 변동으로 받을까 이런 걸 이제 다음 주에 저 영국 가는데 환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세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이제 너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제 아니 그런 걸 뭘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저기 너 종목 얘기 안 해줄 거면 지금 뭐 할 건데 뭐 지금.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상하게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보긴 했는데 저도 상상도 못했던 게 이런 거 이렇게 저 대중분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에도 이제 주목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내 종목이랑 무슨 크게 지금 당장 내 종목이 급하니까 네.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지금 과도한 부채의 시기잖아요. 네. 뭐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뭐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있고 한데 또 제가 듣기로는 디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어느 게 더 치명적인 건가요? 저는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더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이제 저는 중력처럼 네. 물가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장은요. 성장이 만들어지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요가 올라오려면 임금이 올라야 되고 고용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지 않거든요. 네. 700만 명이 실업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장 우리가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수요를 지금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에 있는 소득을 쫙 땡겨와가지고 지금 쓰면 돼요. 네. 그럼 미래에 있는 소득을 땡겨오는 거 우리는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채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써야 될 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활활 타오르게 써버리고 있는 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부채가 더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쌓이는 부채 때문에 지금 경기가 뜨거워지고 물가를 막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이 거대한 부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되게 고민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지금의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이 거대한 부채에 부과해야 될 이자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대한 부채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봐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병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네. 병원에서 나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저렇게 좀 돈을 씁니다. 보복 소비한 거죠. 근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너무 건강해져서 돌아왔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2주일쯤 지나니까 병원에서 청구서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왔죠. 그게 다 빚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보복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쓰려고 할 때 그 빚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저랑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소비가 생각보다 크게 안 늘 수 있어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코로나에서 제일 빠르게 돌아선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은 작년 말에 이미 보복 소비 들어갔거든요. 네네. 작년 말에 나왔었던 기사 중에서 줄을 너무 많이 선다고 뭐 그런 얘기도 봤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 편하게 한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중국이 지금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소매 판매가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기대보다 세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 빚을 갚으려 하거나 저축을 해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비가 안 셀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복 소비가 나오는 지금은 너무 뜨거워 보이죠. 네. 근데 시차를 두고 그 보복 소비가 꺼졌을 때 그러면은 그 보복 소비만큼이 계속 이어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인플레이션, 왜? 보복 소비 때문에, 네. 왜? 강한 경기 부양 때문에. 근데 경기 부양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인프라에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투자해 주겠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이 있고요. 네.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경기 부양이 있어요. 직접 돈을 쥐어주면 바로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죠? 근데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네. 바로 소비로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교육 훈련을 해서 숙련된 노동력이 됐을 때, 네. 그래서 채용이 되셨을 때 그분은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경기부양책 있잖아요. 소비부양책도 $1,400씩 준 게 3월입니다. 네. 그걸로 지금 소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럼 계속 강할까?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 결정적으로 소비 좋아질 거고 성장 나올 거고 물가 오를 거고 이런 계산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효과들이 약발이 다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부채가 보였을 부채는 때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빚이 많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까요? 기업이 빚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었을 때 제 생각에는 제가 기업은 빚을 갚을 것 같아요. 갚죠.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가 일어나야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렇죠. 소비가 살아나야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도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보면은 빚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런 네. 빚에 대한 공포를 다시 한 번은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이럴 때 이제 이
이런 그 마찰을 네. 이런 충격을 이제 넘어서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먼 얘기지만 그런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뭐 사례나 뭐 국가가 있네, 한 개 정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경제학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네. 경제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네. 돈의 가격이 낮아지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싸지잖아요. 그러면 싼 걸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일어나고 네. 투자가 일어나면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네. 고용이 창출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네.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더 늘어나고 네.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는 좋은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개인들이 거대한 빚을 지게 돼요.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일단 이자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월급은 일단 받으니까 이자 부담이 줄은 상태에서 월급은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받는 대로 빚을 갚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돈을 벌게 되면 버는 족족 대출을 갚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낮춰도 빚을 갚으니까 투자가 안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경제에 30년 동안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만의 독특한 문제인가? 그건 일본의 사례야. 네.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네.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도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 부담을 분명히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은 강한 부양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엄청난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 50% 정도 하거든요. 네. 미국이 100%입니다. 네. 일본이 250%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때려 넣었었어요.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일본 얘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틀에서만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었던 그런 네. 나라다. 이렇게 좀 이 디플레이션 한 번 좀 빠지면 늪처럼 잘 못 나온다고. 되게 무서운 거죠. 예, 그게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되죠. 네. 불황이 있을 거다라고 불황을 겪고 그리고 이제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빚이 많은데 불황을 겪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투자에 대한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웬만해선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해선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가끔 비유를 드는 건데 이런 거죠. 제가 이 샤프를 만드는 업자예요. 네. 이 샤프를 만드는 업자인데 이거 이제 지금 이거 생산 라인이 한 라인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에 나온 겁니다. 대박 드라마에 나와서 네.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이 샤프를 쓴 거예요. 네. 그때 이 샤프가 엄청나게 인기가 끈 빨리 거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샤프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빨리 이 샤프 생산 라인 10배로 늘리라고. 네. 그래서 이제 늘리려고 저 되게 팔랑귀라서 맞아 늘려야지 한 다음에 생산 라인 늘릴 거 알아보고 있는데 저한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전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 다음 주에 끝나.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10배 늘려야 될까요? 아니요, 안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섭죠. 네. 무섭죠. 초과 수요가 있거든요, 지금. 네. 엄청난 인기거든요. 네. 못 늘리죠,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못 늘리죠. 그러면 언제 늘리게 되냐면 저는 빚도 많거든요. 못 늘려요. 근데 언제 늘릴 수 있냐면 드라마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샤프만 찾아요. 그럼 작가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작년에 투자했으면 대박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렇죠. 이 수요는 영원할 것 같다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해야죠. 해야죠. 네.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꽤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회장이나 고압경제라는 말을 써요. 고압경제라는 말은요, 정의상 뭐라고 나오냐면 초과 수요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초과 수요는 안 되고요.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려고 하는 게 고압경제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있으면 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물가가 꽤 불안할 겁니다. 네. 그럼 그러면 둘이 모순이죠. 만성적인 초과 수요라고 했는데 네. 초과 수요 상태가 오래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만성적이라면서요. 오래 이어져야 돼. 근데 물가는 2% 가까이 올라오기만 하면 때리겠다면서요. 둘이 모순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만성적인 거 확인하고 때릴게라고 하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컴 베이스죠. 네. 결과 베이스로. 네. 성장할 것 같으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때릴게요. 이게 아니라 좋아졌니? 다 확인하고. 확실해? 괜찮아? 문제 없지? 오케이? 때린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 경제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로 갈 것이다. 이런 네.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채의 거대한 늪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의 동인을 네. 이제 찾아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얘기만 들으셔도 저도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낙관론은요, 비관이 되게 강할 때는 낙관은 안 보입니다. 되게 천진난만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도 당연히 다 끝났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있죠. 앞이 안 보이는 때가 많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로 지금의 문제도 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